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식당의 사장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도 힘들었던 지난 일을 털어놓고자 해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제가 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때 받았던 충격과 상처들을 이제 이곳에 털어놓으며 조금은 마음 편하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었어요. 워낙에 어렵게 살고 그래서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이 너무 부럽기까지 했었죠. 제 도시락 반찬이라고 해봤자 김치와 멸치, 단무지 무침 등이 전부였으니까요. 친구들이 싸우는 미니 돈가스, 햄, 소시지 등을 볼 때면 너무 부럽고 저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먹고 싶어 친구에게 하나만 달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기억도 있어요. 저기, 나 그 미니 돈가스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럼 너도 나 하나만 줘. 너한테 이거 돈가스 하나 주면 반찬 모자른단 말이야. 어? 근데 네 반찬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전혀 없다. 나 안 먹을래. 응? 이거 멸치조림 맛있는데? 맛있으면 네가 다 먹어. 난 싫으니까. 내 돈가스 먹을 생각하지 마. 친구들이 몇 명 모여 있었는데 제게 망신을 주는 그 친구가 정말 밉더라고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싸운 소시지나 햄 등과 자신의 미니 돈가스를 바꿔서 먹었으나 제게는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집에 들어가 엄마에게 도시락 반찬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싸우는 거 나도 싸가고 싶어. 나도 돈가스랑 햄같이 맛있는 것 좀 싸줘. 얘는 돈가스 그거 다 냉동식품인데 하나도 몸에 좋지도 않은 거야. 네가 싸가는 멸치조림이 건강에 훨씬 더 좋다고. 그래도 나는 싫어. 몸에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친구들은 맨날 그런 거 먹던데. 엄마가 다음에 싸줄게. 응? 몸에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됐어. 우리 집 돈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돈가스 사줄 돈 없어서 안 싸주는 거잖아. 몸에 안 좋은 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알았어, 우리 딸. 알았어. 엄마가 다음에 꼭 사서 반찬으로 싸줄 테니까 그만해. 응? 맨날 그만하래. 우리 엄마는 맨날 내가 무슨 말 하면 그만하래. 엄마의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속상한 엄마 역시 억지로 눈물을 참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중요했던 건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도시락 반찬 생각밖에 나지 않았었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후로 저는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는 다른 사람의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배달해주는 일을 하셨었는데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반찬 투정을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빠는 화물차에 세탁기와 다른 무거운 물건들을 싣고 그걸 직접 등에 짊어지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 모습은 무거운 세탁기를 아빠 혼자 등에 짊어진 후 건물 4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여름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모습이 마치 생활의 무게를 감내해야 하는 가장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고 하시며 저희 남매와 잘 놀아주지 않으셔서 그게 다 핑계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미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빠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세탁기를 올려주고 터덜터덜 내려오시는 길에 마주쳤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걸 들어? 아이고, 이 녀석. 우리 딸 여기 왜 와 있어? 아이고, 아빠 깜짝 놀랬네. 여기 우리 학교 바로 근처잖아. 학교 끝나고 나오다가 아빠 본 거지. 아이, 그렇지. 아이, 맞네. 그 아까 오면서 여기 우리 딸 학교 옆이라는 생각했었는데 금세 까먹어 버렸네. 아빠, 안 무거웠어? 아까 세탁기 등에 짊어지고 여기 계단 올라갔잖아. 괜찮아? 허리 괜찮아? 다리도 괜찮아? 그럼 괜찮지. 아빠는 천하무적이야. 힘이 얼마나 센데?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무거운 거 10개는 더 들 수 있다니까. 아빠, 근데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나 아빠 이런 거 하는 거 싫어. 싫단 말이야. 우리 딸 많이 컸네. 이렇게 아빠 걱정도 해주고. 괜찮아. 아빠는 아직 이렇게 젊고 쌩쌩한데 뭐. 저는 아빠에게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아빠가 일을 하시는 모습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날의 충격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밥을 먹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아빠 걱정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걱정했던 일은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다고 했고,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게 되셨죠. 그날 이후로 아빠는 허리 쪽을 많이 다치셨는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되셨고, 그때부터 다른 일을 찾아서 헤매이셨죠. 다른 일이라고 해봤자 배움이 짧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었는데, 그때 아빠는 어느 한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주 잘 되는 고깃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엄마와 상의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비전 있는 일을 해야겠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인생으로는 자식들 교육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나 식당 일 좀 배우려고. 다행히 아주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그 사장님이 고깃집 불 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 열심히 한번 배워볼래. 그래요, 여보.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봐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보. 나도 열심히 도울게요. 그렇게 아빠는 식당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배우셨고, 그 후에는 작고 허름한 가게를 하나 인수하셨습니다. 이미 다 망해서 가게가 영업도 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곳이었는데, 권리금 없이 조금의 보증금과 적은 월세를 내고 시작할 수 있으셨다고 해요. 아빠는 그곳을 손수 직접 다 고치시고 손보셨고, 인테리어나 집기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셨으며 일하던 곳의 사장님 도움까지 받아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깃집을 오픈하시며 아빠는 굳은 다짐을 하셨어요. 이것이 제2의 인생의 시작이 될 것이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말 24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게에 매진하셨습니다. 엄마도 부품 조립 공장에 다니고 계셨었는데 공장을 그만두시고 아빠의 가게 일을 도와주셨죠. 부모님은 그렇게 난생 처음 해보지 않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으셨지만 특유의 친절함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셨답니다. 저도 가끔 학교 끝나고 동생과 함께 가게에 가보면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웃으시며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직원 한 명 없이 부모님은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셨고 2년 정도가 지나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는데
장사가 잘 되니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셨는지 저와 남동생에게 평생 신어보지 못한 브랜드의 운동화도 사주셨지 뭐예요. 자, 이거 선물이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 너무 신고 싶어 했잖아.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와, 정말이야? 이거 정말 내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바쁘게 일하면서 너희들한테 신경도 못 써줘서 미안하다. 그 대신 이거 선물이니까 이거 신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 응? 엄마 최고, 아빠도 최고. 진짜 우리 가족 최고다. 우리 고깃집 장사 잘 되는 거 맞지, 엄마? 그래서 이거 사주는 거지? 진짜 고마워, 엄마. 너무 고마워. 그렇게나 좋아. 이 아빠는 니네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많이 웃어줘. 알았지? 부모님이 사주신 고급 브랜드의 운동화를 갖고 저희 남매는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 운동화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학교 친구들 역시 제가 신고 온 운동화를 보고 모두 부러워했고 그 부러움의 눈빛이 저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여태껏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이나 옷, 운동화 등을 부러워하며 지냈었는데 그 부러움의 대상이 제가 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 가게는 한창 승승장구했었어요. 고기도 맛있고 친절하다면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죠. 몇 년을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저희를 교육시키셨고 그곳에서 거의 매 끼니를 해결하면서 저희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고깃집을 하던 그 건물이 가건축물인가 그렇다면서 불법적인 건축물이라서 건물을 폐쇄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애초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도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게를 갖고 있던 주인은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나중에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니 누군가 신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삶의 전부이고 터전이었던 가게를 한순간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님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죠. 앞으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 가게에 들였던 돈, 그리고 땀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며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가게를 잃은 후 한 달간은 아빠는 술에 취해 사셨습니다. 저희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해서 하셨고 술에 취해 하루 종일을 보내고 계셨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내가 이놈을 꼭 잡아서 족쳐버리고 말겠어. 여보, 왜 그래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요. 우리 가게 그렇게 신고한 놈 내가 누군지 알아내서 아주 사단을 내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제발요. 그런 생각은 버려요. 애초에 불법적인 건축물이었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자식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 다시 출발하자고요.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요. 부모님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와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기에 저희는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가계부까지 쓰면서 동생과 알뜰하게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알뜰한 생활이 몸에 배어졌고 제가 주어진 용돈을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계획하며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제게 박주부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였었죠. 야, 박주부, 오늘은 얼마 쓸 수 있어? 얼마 써야 되는 날이냐? 오늘? 오늘은 쓸 돈이 없는 날이다. 며칠 잘 버텨야 되는 날. 아이, 그럼 떡볶이 먹을 때 넌 내지 마. 우리가 합쳐서 낼게. 다음에 돈 쓸 수 있는 날 꼭 사줘야 된다. 알았어. 고맙다, 고마워. 나 오늘은 너네한테 떡볶이 좀 얻어 먹을게. 박주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지내온 저는 그 버릇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어 갔습니다. 부모님이 그 후에 다시 가게를 차리셔서 경제적으로 괜찮아지긴 했지만 제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만족하는 제 습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 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부모님은 다른 곳에 다시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크고 괜찮은 가게였는데 너무 돈이 비싸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출을 갚으며 다시 처음부터 장사를 시작하는지라 처음에는 아주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셨답니다. 부모님은 타고난 부지런함과 친절함을 바탕으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자리를 잡는 몇 년 동안의 기간에는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와 동생도 주말마다 가게에 나가 부모님을 도와드렸고 그 덕분에 알바를 쓰지 않아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마땅히 놀러가고 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아끼면서 살다 보니 친구들에 비해 경험하는 것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특별히 연애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와 부모님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며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틈나는 대로 중학생 과외도 하면서 제 용돈을 벌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 학교에 복학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선한 인상에 꾸미지 않은 옷차림과 착한 말투를 가진 그 남자는 군대를 제대한 다른 과의 복학생이었는데 도서관과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몇 번 마주친 후 수업 시간까지 마주치게 되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죠. 아, 이 수업 들으시나 봐요. 아까 도서관에서 고마웠어요. 책 양보해 주셔서. 아닙니다. 먼저 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빌리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네, 감사해요. 이거 음료수 하나 드세요. 제 거 뽑으면서 하나 뽑았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양보해줘서 고마움의 뜻으로 음료수 하나를 뽑아주었고 그것이 그 사람과 저의 인연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듣는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남자와 같은 조가 되었고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이상하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남자와 제가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요.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함께 자랐던 사람인데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다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학이면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학기 중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호프집에서 알바를 해서 생활비와 자취집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대충 그 삶이 짐작이 되는 법이잖아요. 작은 거 하나 사 먹을 때에도 돈 때문에 망설이고 옷도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 왠지 자꾸만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부모님이 모두 다 계신 상태라서 그 남자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었거든요. 부쩍 가까워진 그 남자와 저는 학교 식당에서 함께 밥도 먹고 자판기에서 150원짜리 커피도 뽑아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절약하는 패턴도 저와 매우 비슷해서 저는 솔직히 그 사람에게 조금 끌렸던 것 같아요.
나이는 3살 위였지만 학년은 같았고 학교 근처 허름한 주택가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오빠처럼 편하게 지냈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붙어 있는 날이 많아졌고 너무 추운 날에는 같이 놀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아 그 남자의 자취방에 들어가서 함께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반찬도 하나도 없이 김치 하나만 달랑 있는 그 남자의 집에 저는 계란도 사놓았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미니 돈가스도 사다 놓고 튀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워낙에 절약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생각지 못한 지출을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모든 것이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가는 타이밍을 말로 설명하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서로에게 향해 가는 감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스파크가 확 일어나면서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남친이 정말 좋았습니다. 선한 인상에 배려심까지 가득하니 제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다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화를 보거나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돈부터 걱정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도 했어요. 저는 취업을 한 상태였고 남친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남친에게 용돈까지 주면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겨울 점퍼 하나 없던 남친에게 저는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큰맘 먹고 오리털 패딩을 사주었고 데이트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제가 부담해야 했죠. 미안하다. 남친이 못나서 맨날 이러고 있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난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멋있는데. 그러지 마. 오빠는 잘 될 사람이야. 착하고 배려심 강하고 또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최고지. 아니야. 착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인생을 잘 재밌게 살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돈은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해결하면 되지.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없다고 안 행복한 건 아니잖아. 우리 봐. 이렇게 공원에서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를 해도 행복하잖아. 추운 한강을 걸어가도 행복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멋진 여친을 만난 걸 보니까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사랑해줄게. 평생토록 아껴주고 사랑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이 남자의 말을 믿고 저는 부모님께 이 남자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빠는 오히려 이런 남친을 위로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아빠 역시 부모님이 없이 어렵고 힘든 삶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나 아직 취업이 잘 되지 않았던 남친을 위해 아빠는 식당에서 파는 질 좋은 고기도 싸주시고 밥도 먹으러 오라고 하시며 직접 남친에게 연락까지 하실 정도였죠. 남친의 선한 인성과 눈빛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다른 것은 몰라도 저만을 사랑하고 아껴줄 것 같다라는 믿음도 가지고 계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집에 소개까지 시켜준 저를 더 믿고 계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아빠의 그런 믿음이 남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친은 항상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버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일 잘해요. 앉아 있어. 밥도 아직 못 먹었을 텐데 앉아서 천천히 들게나. 아니에요. 아버님도 아직 못 드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거 같이 빨리 하고 같이 드세요. 이리 주세요. 얼른요. 싹싹한 남친의 행동에 부모님 모두 만족해 하셨고, 얼마 후 남친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죠. 저의 첫 남자이자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친에게는 연로하신 할머니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결혼에 필요한 준비는 거의 저희 부모님이 대신해 주셨고, 식장을 잡고 신혼여행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혼집을 구하는 데에도 저희 부모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가게가 안정이 되면서 직원들이 7명쯤 되었을 때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신 듯 해요. 과소비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지만 차곡차곡 돈을 모아 놓으셔서 아마 저의 결혼을 준비하셨나 봅니다. 결혼 이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 초에 단꿈에 젖어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분 좋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첫째 아이가 생겼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며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기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며 살았어요. 더욱이 저희 부모님한테 결혼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모아서 꼭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은 남편의 마음도 같았고요. 저희는 결혼 이후 몇 년간 정말 부모님께 적금을 들어 최소한의 은혜는 갚자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을 만나고 당신 부모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천사 같은 당신을 보내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야. 너무 고맙고 감사해. 진짜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께 받은 은혜 내가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 난 한순간도 장인 장모님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 부모님 정말 어렵게 사신 분이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 등짐까지 지어가면서 돈 버시다가 다치시기도 했고, 엄마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고, 이제서야 가게가 잘 돼서 편안해지신 거지. 그 전에는 진짜 힘드셨거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야.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나 평생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남편의 이런 말이 제게는 아주 행복했고 저희 부모님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어요. 결혼 후 7년이 지나고 저는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낳게 되었고 두 아이의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그렇게 급여가 높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벌이로 네 가족이 살면서 부모님께 적금까지 들어서 드리기에는 상당히 빠듯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졸라매고 또 졸라매도 아이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저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남편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듯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이런 거는 좀 그냥 사면 안 돼? 몇백 원 아끼자고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돌아다니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당연히 그래야지. 땅을 파봐. 돈 몇백 원이라도 나오나. 아끼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래?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 갑자기 당신 왜 그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쳤다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뭐? 여보, 지긋지긋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한테 너무 실망이야. 남편은 제가 몇백 원을 아끼려고 이곳저곳 비교해가며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에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변하던 남편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결혼 10주년이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고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으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를 왠지 모르게 점점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곁에서 하루 종일 붙어서 위로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약속이 있다고 나가더니 밤늦게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은 아내를 두고 도대체 어디를 다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웬일인지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워낙에 힘들고 어렵게 앞만 보고 살아서 인생이 허무하다나 어쨌다나 하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한창 아이들이 커가는 시기에 휴식이라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자들이 회사에 10년 넘게 다니고 나이가 들면 인생의 회의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또 외벌이로 느꼈을 가장의 무게가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최대한 남편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친정아빠 역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고 나서 인생이 헛헛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이 공허하다고 하시며 저희 보고 가게에서 함께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긴 항상 가게에 엄마와 함께 같이 계시다가 갑자기 엄마가 안 계시니 많이 허전하고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마침 남편도 회사를 그만 다니고 쉬고 싶어 했고, 저도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남편과 저는 아빠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회사보다는 가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하며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군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워낙에 가게가 많이 안정적인 수입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 남편과 제가 함께 일하는 조건으로 받는 보수 역시 아주 괜찮았었어요. 아빠는 이제는 돈에 관해 크게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며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는 말씀도 하셨죠. 남편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변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가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틈만 나면 가게를 벗어나는 외출을 했으며 생전 보지 못한 고급 옷이나 신발 등을 새롭게 착용하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여보, 그거 무슨 옷이야? 꽤 비싼 것 같은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내가 하나 샀다. 나는 이런 것도 하나 못 사냐?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입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옷 입는 사람은 뭐 정해져 있어? 나도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직책도 있고 하니까 깔끔하게 좀 하고 다니자. 네가 이렇게 맨날 절약절약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내 꼴이 아주 우스워진 것 같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괜히 그래?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고 나랑 우리 아이들한테도 최대한 돈 안 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아껴서 뭐 할 거야. 아휴, 몰라.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응? 아, 제발 그만.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 말이 듣기 싫다는 듯 남편은 딱 잘라서 그만하라고 말을 하고 자리를 피했고, 저희 부부 사이는 늘 이런 식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말이 몇 마디만 오가면 짜증을 부리고 제가 귀찮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희 아빠가 있는 앞에서만 싹싹하게 잘하는 척 연기를 하는 남편이 꼴배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빠에게만큼은 이전처럼 잘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아빠에게도 몹쓸 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책 이야기를 꺼내시며 자신에게 그동안 너무 운이 좋은 일이 많았다고 하셨고, 결국에 이런 병이 찾아오려고 그러나 보다 하시며 체념하시는 듯 보였어요.
엄마를 잃고 나신 후에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수면제로 버티시더니 결국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아빠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명의 시간 앞에 큰 결정을 하신 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그리고 내 아들 같은 사위, 내 가게, 나의 전부인 이 식당을 잘 맡아주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은 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네. 이 가게에서 아둥바둥 힘들게 말고 그냥 저기 산속 절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와 함께 편안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네 엄마랑 보낸 시간도 생각하면서.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장인어른 한참 멀으셨어요. 이렇게 정정하신데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세요? 아닐세. 나는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있고 싶어. 이렇게 든든한 사위랑 딸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불안해서 가게에 붙어 있겠어. 내 아들은 자기 일 만족하는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이 가게는 자네랑 내 딸에게 주고 싶네. 잘 맡아줘. 응? 자네 같은 사람이 맡아줘야 해. 아빠는 그렇게 가게를 저희에게 넘겨주시고 산속절에 있으시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를 잃은 저는 정말 세상 살기가 싫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그놈의 병이 뭔지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제 곁을 떠나게 하다니 그냥 모든 상황들이 다 원망스러웠죠. 그래도 토끼 같은 저의 두 자식들이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제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신이 그냥 멍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게에 나와 일을 하며 똑같은 일상을 겨우겨우 반복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과 새롭게 이 가게를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책임감에 둘러싸여 있던 어느 날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그 식당에 웬 낯선 여자를 끌고 와 사장으로 앉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인사해. 앞으로 이 가게 맡아서 이끌어줄 사장으로 내가 데려왔어. 뭐? 뭐라고? 여보,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분은 누구셔? 사장은 무슨 사장? 여기 우리 아빠 가게라고. 에이, 왜 이래? 니네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신 가게고 내가 대표니까 사장은 내 맘대로 앉힐 수 있는 거지. 뭐가 어쩌고 저째? 도대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보다시피야. 양현주 사장님이야. 인사해. 나이는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중년의 야시시한 아줌마가 이 가게의 사장이라뇨.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막돼 먹은 소리인가 계속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더욱 기가 차고 황당하더군요. 잘 들었죠? 대표님이 나 사장으로 앉혔다는 거?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 나가줘야겠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장이라니까. 당신 해고라고. 아직도 눈치를 못 채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너 버림받았다고. 이 남자 이제 내 남자고 이 가게 이제 우리 거라고. 응? 이 바보야. 아니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여보는 개뿔. 이제 이 남자 내 거니까 여보라는 말 당장 그만해.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모르고 여태껏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눈치 못 챘어? 우리 만난 지 3년째인데 당신하고 잠자리도 잘 안 해줬을 텐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옷이랑 신발을 사입히고 했는데도
그것도 눈치 못 채고 둔하긴. 당신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내 남편한테 이렇게? 아유, 이 답답한 여자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내가 이 가게 사장 됐고 네 남편 이제 네 거 아니고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나가고 남편이랑 이혼 좀 해줄래? 응? 이제 이해가 좀 되니?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에 그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고 저만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둘이 히히낙낙거리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사장이라며 소개까지 시켜주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가게 안의 집기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악을 쓰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아! 이 년놈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아! 그러자 남편은 저를 이상한 취급하며 제 팔을 무력으로 잡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힘으로 당할 재간이 없던 저는 힘없이 가게 앞 바닥에 내쳐지게 되었고 순간 비참한 눈물까지 쏟아져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죠. 잠시 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식당 안의 참모 이모님께서 밖으로 조용히 나오셨고 저를 부추겨 주시며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자신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제 편을 들거나 하면 이 가게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협박 같은 걸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워낙 저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저희 아빠 엄마와도 친분이 있으셨던 이모님이셨기에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신의 아들 친구가 변호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아들에게 친구 번호를 알아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바로 찾아갔어요. 그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대로 택시를 타고 무언가에 홀린 듯 찾아갔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과정을 싸그리 말해주었어요. 한참을 쏟아내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고 변호사가 건넨 시원한 커피를 들이켰더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도 조금 되더군요. 변호사님은 식당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저희 아빠가 운영한 세월도 그 안에 있던 직원 중에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아줄 사람이 있는지도 물으셨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제게 이혼을 소송해도 패소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살면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남편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결말을 보여주려고 그런 말들을 했나 싶기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던 일들이 파나로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대로 당하다가는 앞으로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저런 짓을 아이들이 알고 평생 자신들의 아빠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까 두렵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시궁창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가게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를 했고 주방 이모님과 몰래 소통을 하며 가게 이전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도와주고 싶다면서 다시 가게를 이전하면 꼭 저하고만 일을 할 것이라는 말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죠.
남편과 그 상간녀는 가게를 자기들 것처럼 휘젓고 다니고 아예 가게 근처에 방까지 얻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날아온 합의 이혼서에는 떡하니 가게는 자기 것이니 전셋집은 저보고 가지라고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철저하게 준비만 했습니다. 먼저 그 가게를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과 만나서 가게를 빼겠다는 말을 했고, 단층으로 된 그 건물을 건물 주인이 새롭게 공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죠. 좀 오래되고 단층짜리이다 보니까 월세를 저희 가게 하나밖에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건물 주인은 건물을 위로 더 올려서 더 많은 세입자를 받고 싶어 하시더군요. 저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건물 철거까지 상의를 마쳤고 포크레인 한 대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이미 새롭게 가게를 얻어놓은 상태였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순순히 물러날 줄로만 알고 경계태세를 늦추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긴 평소에 그저 착하고 얌전하기만 했던 제가 이런 꿍꿍이가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쌍하다는 식으로 전셋집을 빼서 앞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까지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디데이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디데이에 미리 얘기해 놓은 가게 직원들을 밖으로 미리 다 빼놓고 포크레인으로 식당을 밀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내 남편과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고, 가게 밖에서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제게 뛰쳐와 제 머리채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야, 이년이 정말?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내가 해고시켰다고 이질할더니? 해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식당이 누구 건데 그런 소리를 짓거려? 이거 내 지분 있는 거 몰라? 이 쓰레기 같은 연놈들아. 우리 아빠가 이걸 순순히 내 남편한테만 줬겠니?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그냥 바보같이 착한 사람으로만 보이지?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는 맞대응을 해줘야지. 그래야 니네들이 재밌지 않겠니?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당장 경찰 불러. 영업방해에다가 남의 영업장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니 너 완전 징역감이야. 가서 콩밥이나 처먹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제 보니 내가 바보가 아니라 니네들이 바보네. 내가 하나도 준비 없이 이런 짓을 했을 것 같니? 왜? 그때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처박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줄 알았구나. 여기 증인들도 미리 다 있고 조사까지 받아놓은 상태니까 쫓겨날 놈들은 너네라고. 정신 차려, 이 멍청한 것들아. 연애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남의 식당을 빼돌리려면 제대로 빼돌렸어야지. 그렇게 저는 모든 작업을 끝내고 1km 떨어진 곳에 새롭게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아빠가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간판도 그대로 하나도 바뀜이 없이 진행을 했고, 저희 부모님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께는 특별하게 50% 할인 행사도 진행해 드렸어요. 덕분에 새롭게 오픈한 가게도 1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신의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고 제게 다시 받아달라며 울고불고 사정하고 매달리고 했어요. 아이들을 미끼로 삼아 아빠 자리를 톡톡히 하겠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고 야비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리네요. 무릎 꿇고 사정하던 그놈의 싸대기를 실컷 날려주었고 저는 그렇게 싱글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밝게 자라고 있고 가게는 아주 승승장구하며 잘 되고 있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때 그렇게 이전을 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고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마음 먹고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다 할 수가 있답니다. 저 역시도 해냈으니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비참하게 무조건 참고만 사는 것보다는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